현자타임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표통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에서 그렇게 다른 유형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개념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빡센 유형을 막 내진 않았고,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 중에 좀 다소 어려웠던 유형들을 좀 다소 쉽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낸 것들이 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1등급이 커트라인이 이번에 47점 아니면 50점으로 끊길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이게 막 엄청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아서 새로운 유형의 주제나 문제들도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1번 기억, 에스파냐 해군은 한 쌍의 개를 섬에 상륙시켰다. 인간이 한 행동이죠? 사회현상입니다. 특히 인간의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니은, 개와 염소 간의 수의 균형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따로 개입한 게 아니죠. 그냥 염소랑 개들이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해당되겠고요. 디귿, 정부와 법률, 도덕의 개입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회현상이겠죠. 당연히 인간의 의도적인 행동이니까.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다.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수가 조절된다. 이것도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서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죠. 사회현상은 확실성이 아니라 뭘 따릅니까? 확률성을 따르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가치적이죠. 자연현상은 몰가치성을 따른다라고 해야지 맞겠고요. 디귿,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이거 맞네요. 그쵸? 자연현상은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을 따르고 사회현상은 개연성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아니죠.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 많이 존재합니다.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편이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바로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갈기상 셋 중에 하나랍니다. 혼밥족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 얘기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형성시키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근데 이러한 식사 규범이란 게 약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만들어주는 규범이란 게 약화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회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들의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긍정적인 기능이다. 과거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외톨이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의 생활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여겼었다,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뜻으로 봐드리면 되겠죠. 그럼 개인 한 명 한 명의 생각, 개인 한 명 한 명의 의미 부여에 중심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되겠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그런 사회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갈등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기갈상 되겠습니다. 기상갈 되겠네요. 갑, 기능론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기초에서 이어진다. 이거는 기능론의 입장이 아니라 상상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을, 상상론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기능론이겠죠.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기존 사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번, 병의 관점은 갈등론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집단 간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갈등을 그 자체로 무작정 나쁘게 보진 않는다. 이게 갈등론의 입장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상상론이 갈등론과 다르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이건 거시적 관점이라는 뜻인데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니까 틀렸고,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시하지 않고. 5번, 을병, 상상론과 갈등론은 모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 누굽니까? 기능론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바로 3번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네요.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을 구하였다. 그것도 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조화된 문항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지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 효과에 대한 젊은 층 인식 연구하려고 10명을 선정해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접법이구나. 깊이 있는 대화는 면접법.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거 영향 연구하려고 땡땡 어린이집에 6개월간 머물렀어. 6개월 동안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유아들의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행동과 대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한 거니까 참여관찰법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가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되겠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어주면 조금 더 좋겠죠. 질면, 참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 B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참여관찰법이 면접법, 질문지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나요? 아니죠. 참여관찰법은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실험법과 함께 참여관찰법은 원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B, C 같은 경우에 면접법,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선지인데 여러분들 이 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가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실험법도 포함해서 모든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전부 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MBTI 해보셨잖아요. MBTI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유형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니까 충분히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방법들로도 여러분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적 연구가 이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깊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겠죠. 질적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그냥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가에는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가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요거 지금 보면은 가에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질문지법만 yes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1차 자료들은 전부 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 거죠. 2차 자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사회과학을 다루는 학문이고 여기서는 항상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모두 예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 예라는 답변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내용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틀렸다. 4번 나에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을 만들어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건 실험법이잖아요. 근데 여긴 실험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는 셋 다 아니오가 들어가 있었는데 참여관찰법이 마치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내용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죠. 참여관찰법에는 통제가 아예 없는 게 정답이겠죠. 5번 다에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연구자랑 연구 대상자가 반드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건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됩니다. 두 개가 yes라고 돼 있고 참여관찰법은 굳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특히 유아 같은 친구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게 지금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봅니다.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와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가설을 설정했다. 여기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와 있나요? 없어요. 고등학교 자녀와 학업 성취 그리고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관계만 있는가 이 얘기만 하고 있지 무엇이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속단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썼죠. 일단 질문지법 썼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질문지법으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지수, 통제지수, 자녀의 의사반영지수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위쪽에 슬쩍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학업 성취라는 거 아마 성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겠죠. 민주적 양육 태도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부모가 얼마나 개입하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민주적이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될 거고요. 부모가 통제하냐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냐에 따라서도 부모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냐 양육하냐에 따른 어떤 수치적인 측면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된 거죠. 개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그거를 이렇게 지수라는 형태의 숫자로 바꿔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화, 개조정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동의를 얻었네요. 연구 윤리 태도에서 좋고 자녀의 모의 평가 성적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았다. 중요하죠? 방금 전에 질문지법에 따른 거는 1차 자료죠. 그렇죠?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한 건데 자녀의 모의 평가 성적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제공받았어요. 자기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2차 자료 수집 방법, 즉 문헌연구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녀의 모의평가 성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학업 성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갑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하여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정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고 대하여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고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자녀의 학업 성취는 종속 변수가 된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정의 영향력, 양의 영향력을 가지니까 부모가 민주적으로 양육을 하면 할수록 자녀가 성적도 잘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 자료 분석에 1차와 2차 모두가 활용되었다. 맞습니다. 1차 문헌연구법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 제공받았고요. 1차 질문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모의 개입지수 같은 걸 통해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 즉 독립변수를 측정을 했죠. 그러니까 둘 다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차절, 2차절을 모두 활용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둘 다 자녀의 학업 성취 같은 경우에 모의평가 성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조작적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즉 독립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입지수, 통제지수, 자녀의 의사반영지수 이런 식으로 질문지법에서 질문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를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맞다. 정답 1번 기억, 니은, 뒤같고 사실 디귿, 리을을 보고 넘어가면 안 되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설하고 있으니까 다 보겠습니다. 자녀의 학업 성취는 양적 자료로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는 질적 자료로 수집되었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 이 모의평가 성적이라는 양적 자료, 수치로 측정이 됐고요.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즉 독립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수라는 형태의 숫자로 지금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둘 다 양적 자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 분석을 통해 수용된 가설은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하여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정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만 돼 있는데, 만약에 분석을 통해서 가설이 수용됐다면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높을 것이다? 아니죠. 이거 잘 보셨습니까? 독립변수가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고 종속변수가 자녀의 학업 성취잖아요. 그럼 위치가 바뀌어야죠.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도 높을 것이다 라고. 여기 자녀의 개념이랑 학업 성취랑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랑 위치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5번 봅니다. 적에 맞서 전투를 수행하는 기사들의 삶이 찬미되었던 중세사회에서 강탈, 격투, 사냥 등은 친속한 일상 문화였다. 위에 보면 문화의 속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보고 딱 알아야죠. 공유성, 총체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겠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성이죠. 그냥 사람들이 즐기는구나. 폭력성을 발산하는 기사들의 문화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따라했다, 배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습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옆에서 그냥 보면서 배웠다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애들이 배워가지고 따라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기사들의 문화, 성인들의 문화를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해당이 되니까 이게 뭐 언어를 통해서 혹은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상징을 통해서 축적된다라고 얘기하는 축적성도 될 수 있겠는데, 이 문장 자체는 학습성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 같다고 봐야 되겠어요. 디귿,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을 문명화되지 않은 패배자로 취급하는 문화가 나타났다. 후대에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폭력성을 발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을 문명화되지 않은 패배자로 취급하는 문화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뜻이죠. 원래 있던 문화가 없어지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 거는 축적성이 아니고요. 그냥 변동성, 문화가 바뀌는 거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축적성이 되려면 폭력성을 발산하는 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거기서 추가가 돼가지고 축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변동성이다. 리을, 물리적 폭력 수단이 중앙 권력에 집중되자 일상에서는 폭력을 삼가고 예의와 교양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물리적인 폭력 수단이 문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중앙 권력에 집중되고 일반 사람들은 물리적 폭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어떤 사회 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니까 일상의 문화에서도 폭력을 삼가고 예의와 교양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요거는 총체성이겠고, 이 총체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가 연쇄적으로 바뀌는 변동성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 문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공유성의 특징 맞죠? 예측 가능한 것도 공유성의 특징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리둥절하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런 것도 다 나랑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공유성을 예시가 되겠습니다. 니은, 리을은 총체성과 변동성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맞고 거기에 변동성도 추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니은은 학습성은 디귿과 달리, 변동성과 달리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오히려 디귿이야말로 지금 변동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 디귿은 리을과 달리, 변동성은 총체성과 변동성과 달리 문화가 상징 체계를 통해 전승되면서 보다 풍부하게 축적된다. 이거 축적성의 예시인데 디귿에는 분명히 변동성의 예시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서 막 추가돼서 풍부해진다, 세대를 통해서 전승된다 이런 표현 전혀 디귿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적성의 예시가 아니다. 정답은 1번.
6번 볼게요. A와 C는 자발적 교사체, A와 D는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 근데 가족, 노동조합, 사내동호회, 회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A, B, C, D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A는 자발적 교사체에도 해당되고 공식 조직에도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가족, 노동조합, 사내동호회, 회사 중에 둘 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노동조합밖에 없죠. 노조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 안에서 보통 발생이 되는 공식 조직 안에 있는 또 다른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 즉 이익 집단에 보통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는 아니지만 노조는 아니지만 자발적 교사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발적 교사체 노조랑 사내 동호회밖에 없잖아요. 회사는 자발적 교사체가 아니니까 그럼 C에 지금 사내 동호회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A와 D는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그럼 남은 공식 조직 하나는 회사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B는 가족이 되겠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A. 노조는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주로 이루어진다. 노조는 2차 집단이죠. 노조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2차 집단이고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로 수단적이고 목적적인 인간관계가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비대면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자주 쓰겠죠. B는 가족 같은 경우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가족은 공동사인데 어떻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가족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 나간 겁니다. B는 C와 달리 가족은 사내 동호회와 달리 공식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 집단에 해당된다. 가족이 공식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한다고? 아니죠. 가족은 비공식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1차 집단입니다. C, 사내 동호회도 1차 집단이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비공식 규범을 통해 통제하는 집단에 해당이 되겠죠. 1차 집단이랑 2차 집단의 특징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1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친하기 때문에 굳이 공식 규범을 통해 통제할 필요가 없다. 비공식 규범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가 맞게 되는 거고 2차 집단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이나 규칙 같은 공식 규범을 통해서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1차 집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대표적으로 비공식 조직 같은 것들이 있고 2차 집단은 대표적으로 공식 조직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들. 4번 C, D는 사내 동호회와 회사는 모두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과업지향적인 집단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과업을 지향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식 조직의 특징을 떠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중에서 회사만 맞고 사내 동호회는 공식 조직이 아니고 비공식 조직이니까 틀렸습니다. 5번 A, C, D는 이익사회, B는 공동사회. 맞죠? 가족만 공동사회고 나머지는 다 이익사회에 해당되는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5번이 정답. 7번입니다. 그림은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각각 상대 빈곤, 절대 빈곤 중 하나랍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에 yes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 빈곤이죠. 이 정도는 당연히 외워놓았을 거라 믿습니다. B는 상대 빈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A를 판단하는 기준선은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 절대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라는 게 즉 최저 생계비를 의미하는 건데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아니죠? 이번에 6월 평가에 나왔던 문제 기억나시죠? 이 최저 생계비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 기준선이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동일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최저 생계비가 막 100만 원, 50만 원 이랬지만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선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도 최저 생계비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B는 상대 빈곤은 해당 사회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상대 빈곤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중위소득의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마다 이 중위소득의 50%일 때도 있고 60%일 때도 있고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상대적인 빈곤이란 개념 자체가 원래 해당 사회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 결정된다. 상대 빈곤의 특징이 맞습니다. 3번 절대 빈곤은 상대 빈곤과 달리 사회 구성원 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절대 빈곤도 상대 빈곤도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상대 빈곤이 이거 문제가 정확하게 틀린 거는 딱 보시면은 상대 빈곤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 빈곤이야말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난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고 상대 빈곤이 사회 구성원 간 상대적 박탈감을 주로 유발하는 게 맞고 절대 빈곤도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는 있죠. 나는 지금 빵 먹을 돈도 없는데 옆집 사람은 빵을 먹고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박탈감,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들 수 있잖아요.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은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4번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절대 빈곤에도 해당한다.
이거 여러분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이랑 관련된 문제, 특히 도표 통계 문제 풀어보셨으면 이거 절대 아니라고 당연히 아셔야 돼요. 상대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 빈곤 가구가 다 절대 빈곤에 해당될 때도 있고 반대로 절대 빈곤이 다 상대 빈곤에 해당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다. 5번 가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상대 빈곤만 나타나고 절대 빈곤은 안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건데 절대 빈곤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도 그 안에는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조금씩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절대 빈곤이 아예 안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번 정답은 2번이죠. 8번 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갑은 이거는 하나하나 선지를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겠네요. 1번 기억은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1차적 사회화 기간은요 이렇게 기초적인 사회화를 이루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은요 딱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갓도지입니다. 갓도지.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요 3개 말고는 사실상 1차적 사회화 기간이 없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2차적 사회화 기간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지금 사회문화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쯤부터만 해도 보통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봅니다. 니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정기회사가요? 아니죠. 공식적인 사회화 기간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돼야죠. 정기회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3번 디귿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자 2차적 사회화 기간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2번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면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한다. 이 표현은 사실 정기회사에 맞습니다. 이거 2차적 사회화 기간은 맞거든요. 정기회사에서는 쉬운 내용을 배우진 않잖아요. 갓도지가 아니라서 2차 사회화 기간은 맞는데 공식 사회화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3번 다시 넘어가 보면 어릴 적 동네 친구들이면 이거 또래 집단이라고 부르는 집단인데 이거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자 2차적 사회화 기간이야. 또래 집단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맞는데 2차적 사회화 기간이 지금 아닌 거죠. 그렇죠? 2차적 사회화 기간은 갓도지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화 기간이죠. 틀렸습니다. 4번 리을은 예기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화기관이다. 경찰학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찰학교는 뭐 하는 데입니까? 앞으로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찰로서 필요한 행동, 경찰로서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뭐 방식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경찰학교는 예기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화기관이 상식적으로도 맞고 여기 보면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직은 경찰이 아닌데 앞으로 경찰이 될 사람들을 키워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직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앞으로 예비적으로 경찰이 될 거기 때문에 사회화를 받는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리을과 미음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진 않았으나 사회화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비공식 사회화 기관이라고 물어보는 건데 경찰학교는 비공식 사회화 기관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죠. 경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경찰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나 사회화는 이루어진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겠습니다. 어쨌든 5번은 틀렸죠. 다음 9번입니다. A,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랍니다. A랑 B랑 나와 있는데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여기에 S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산업사회 바로 가셔야겠죠. 반면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니오라고 하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정보사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보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낮다. 이거 맞는 말이죠. 정보화 사회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아져요. 다원화라고 하면 그냥 여러 가치가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DC에 막 수많은 갤러리라든지 수많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덕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잖아요. 다원화 정도가 정보화 사회에서 더 높다 보는 게 맞겠죠. 2번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보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산업화 사회는 가정과 일터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회사 안 가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사에 가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택근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보다 가정과 일터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 분리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3번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보다 비대면 접촉 정도가 높죠. 당연히 인터넷이란 게 생겼는데 얼굴 안 보고도 소통할 수 있죠. 4번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보다 의사결정의 분간화 정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정보화 사회에는 뭐가 등장을 하니까? 탈관료제가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탈관료제가 기업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어떤 사회 공식 조직의 어떤 형태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권력을 나눠준다라는 뜻이 탈관료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가 상대적으로 이런 경향이 산업화 사회, 주로 관료제 조직만 있는 의사결정이 전혀 분권화되지 않고 중앙 집권적으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 산업화 사회에 비해서 관료제에 비해서 탈관료제가 주를 이루는 정보화 사회가 분권화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5번 가에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한가가 들어갈 수 있냐? 정보화 사회에 지금 yes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정보화 사회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정보 소비자가 직접 생산을 하고 생산자도 소비를 하고 이렇게 서로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10번 보죠. 한 연구자가 노동자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는데 각국의 시기별 노동자 성비,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네요. 단 각국에서 T년에 비해 이 표현 중요하죠. 각국 이런 거에는 항상 밑줄 그어 두셔야 됩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남성 노동자의 숫자가 20% 증가했다라고 돼 있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숫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평균 임금도 20% 증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자 성비라는 게 뭔 뜻인가요?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숫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여러 구분해가지고 가상의 숫자를 적어보는 겁니다. 여자 노동자 100명 있을 때 T년에는 남자 노동자 60명 있었다는 뜻으로 봐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여기다 60명 그냥 적자고요. 600명 아니죠. 60명. T 플러스 10년에도 똑같이 하자고요.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자가 100명 있으면 남자도 100명 있었구나 이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100명당이라는 친절한 표현은 없고 이렇게 그냥 돼 있는데 이거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1 빼기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 뜻 아닙니까? 사실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1에서 요걸 뺐다는 거는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분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에서 그냥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1 없애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분자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여기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순간 이건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겁니다만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딱 해주는 순간 분모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 30이 아니라 분자가 30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분모가 100이라고 이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이 3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뜻은 분모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남자 평균 임금에서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 뺀 값이 30만큼이 나온다. 이게 100만 원이면 이거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랑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의 차이가 3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 100만 원으로 딱 가정해 놓고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랑 남자 노동자 평균에서 여자 노동자 빼면은 30이라니까 그럼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은 70만 원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 100만 원이라고 치면 남자 노동자에서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 빼면은 40만 원이 나온다니까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 60만 원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 요 위에 이걸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게 필요한 선지에서만 반영해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아래 내려가서 선지부터 풀어보고 필요할 때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랑 비교할 때나 반영하면 되지. 여기서 막 이렇게 커진다 이런 표현 나와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넘기면서 비교하라는 뜻이니까 T년이랑 T 플러스 10년을 비교할 때나 필요한 내용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비교만 하라 그러면 그냥 이 안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1번 T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이다. T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70이고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은 100이라서 70%죠. 30%가 아니라 바꿔주셔야 됩니다. 2번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60만 원이네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이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대체 여기서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위에 분명히 노동자 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숫자가 1대1로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뭔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가중평균이에요. 그쵸?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랑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 지금 있고 이 둘을 합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도 나올 텐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어차피 10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을 이거 두 개 더해서 160이 뜬금없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둘 사이로 무조건 나올 텐데
남자 집단의 숫자가 많으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100만 원 쪽으로 가까이 붙을 거고 여자 노동자 숫자가 많으면 60만 원 쪽으로 가까이 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랑 여자랑 숫자가 완전히 똑같으면은 평균 임금 어떻게 됩니까? 딱 정가운데인 80만 원으로 딱 붙게 되죠. 아, 그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80이구나. 그리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아까 60이었으니까 60이 80의 60% 이하인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80의 60%를 생각을 해보면 8, 6에 48이 되니까 48보다는 60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하가 아니죠. 이상이죠. 오케이. 3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부터 T년이랑 T 플러스 10년이랑 비교하니까 요 위에 있는 걸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T 플러스 10년의 남성 노동자의 수는 20%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T 플러스 10년에 남자 노동자의 숫자가 20%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T년에는 우리가 여자 100명 있으면 남자 60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20%를 그대로 증가시켜가지고 남자 노동자 위치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남자랑 여자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 증가시킨 숫자랑 똑같이 여자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비율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T년에 여자 노동자 그냥 100명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남자는 60명 있었잖아요. 거기서 20% 증가했으면 이게 100이 아니라 72명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60명에서 20% 증가했으니까. 근데 여자랑 남자랑 비율이 1대1이었으니까 여자도 그냥 72명으로 잡아주면은 얘네랑 넘어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남자 노동자는 더 많이 20% 증가했고 여자 노동자는 100에서 72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면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자 노동자 수는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4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감소하였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작아졌는지 체크하려면 역시 또 이걸 막 넘겨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 20%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20만 원이 됐겠죠? 이거를 120만 원으로 고쳐주면은 얘가 20% 상승을 했으니까 얘도 20%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 평균 임금이 20% 상승했으니까 100대 60이란 비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면 120에 60%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20% 상승했으니까 얘도 20% 상승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 평균 임금을 20% 상승시켜 주면은 72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T년에 남자가 100만 원 벌고 여자가 70만 원 번다 치면은 T 플러스 10년에 남자가 20% 상승해서 120만 원 가지게 됐으니까 여기 원래 있던 비율을 유지해서 120만 원의 60%인 72만 원을 여자가 벌게 된다. 이런 논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T년에서 T 플러스 10년으로 넘어갈 때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은 70에서 72로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다라고 되는 게 맞겠죠. 70에서 72로 오히려 증가했다. 5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노동자 성비 불균형과 성별 임금 격차는 모두 완화되었다. 성비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원래는 노동자 성비가 남자 60명, 여자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 좀 불균형한 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72명, 72명으로 똑같아졌단 말이죠. 그럼 노동자 성비 불균형은 완화된 게 맞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별 임금 격차는 어때요? 당장 이거 격차 지수를 나타낸 걸 텐데 30에서 40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격차가 커졌다라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화됐다라고 볼 수도 없고 좀 정확하게 보면은 원래는 100대 70이었다가 이거 지금 지워놨지만 100대 60으로 사실 남자랑 여자의 평균 임금의 격차가 원래 30% 차이 나는데 여기선 40% 차이로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별 임금 격차는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딱 보면 아래에 보면 이제 교사가 채점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A가 지금 보면은 세 개가 다 맞았어요. 3점이에요. 3점. 그러면 얘네들 다 맞은 거죠. 그럼 얘네 가지고 그냥 A 분을 구하면 되겠네요. 각각 순환론,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순환론이죠.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는 쇠퇴했다가 번성했다가 쇠퇴했다가 소멸했다가 생성됐다가 발전했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환론이죠.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도 역시 순환론의 특징이 맞기 때문에 가에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B 2점짜리죠. 그러면 B는 자동으로 진화론이 일단 될 텐데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쵸. 진화론 같은 경우는 스펜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서구 사회가 더 우월하다. 더 빨리 진화했다. 그러니까 진화가 느리고 아직 열등한 동양 사회를 침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개념이라서 아주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 맞고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쵸. 진화론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발전하는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봅니다. 쭉 올라가는 거. 이거 일정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쵸?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순환론은 이 각 어떤 시점 동안에 어떤 시기 동안에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일정한 패턴의 어떤 사회의 변동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고요. 순환론 같은 경우엔 진화론은 그냥 일정하게 진화만 꾸준히 나아지기만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방향이 있고 순환론은 일정한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맞습니다.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일정한 양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모양이란 뜻이에요. 양상이랑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진화론은 일정한 양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순환론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모양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양이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일정한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라 그러면 진화론에만 있는 거, 순환론에는 없는 거가 되는 거고, 일정한 양상이라 그러면 진화론에도 순환론에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양상이 반복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순환론에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틀렸겠네요. 얘 2점 맞았으니까, 일단 2개 벌써 맞아버렸으니까 나는 무조건 틀렸겠네요. 1번, A는 사회 변동이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본다. 순환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진화론의 입장이죠. B는 진화론은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니죠. 오히려 순환론이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진화론은 상대적으로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 비판을 받지는 않아요. 진화론은 스펜서가 얘기를 했듯이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진화하는 사회도 있을 수 있다면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더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더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빠른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사상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 비판을 진화론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건 주로 순환론이 받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번,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을 문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본다. 오히려 진화론이 그렇게 보죠. 사회 변동은 항상 계속 진화하는 과정, 더 좋아지는 과정이므로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건 진화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다. 위치를 바꿔주는 게 맞겠죠.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진화론은 계속 사회가 분화한다, 발전한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직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예전엔 농부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관, 혹은 유튜버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면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더 발전된 형태로, 더 좋은 형태로 변화하는 거라고 보는 게 진화론의 입장이죠. 순환론은 반드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5번,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는 가가 아닌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면 이거 진화론의 입장인데 여기 순환론의 입장이, 운명론적 관점이란 표현 자체가 순환론의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순환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어차피 우린 언젠간 멸망할 거야, 어차피 우린 언젠간 발전할 거야, 번성할 거야, 그냥 이런 입장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운명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인간의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 역동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순환론의 입장인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그쵸? 진화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틀린 선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순환론 입장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는데, 여기도 순환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순환론에 맞는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순환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가 아닌이란 표현이 들렸죠. 나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나에 들어가서 틀리면 이제 2점 나오니까 좋은데,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일탈이론 A, B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채점 결과래요. A, B는 각각 낙인이론, 차교론 중 하나래요. 그리고 답변이 이렇게 막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 머리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번 문제는 너무 쉬워요. 왜? 여기서 4점을 줘가지고 값이 그냥 다 맞았다라고 해버리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4점이기 때문에 값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값은 무조건 맞는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만약에 3점이라고 나왔으면 머리가 골치 아파졌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맞았다라고 해버리면 값이 제시하는 대로 A, B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은 쉽게 던져줬습니다. 이번엔 평가원이. A부터 보면은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가라고 돼 있는데, 부정적인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부정적인 자아가 내면화가 돼가지고 2차 일탈을 벌어지게 만든다라고 보는 거는 낙인이론이라고 바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B는 자동으로 차교론이 되겠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평가원이 이렇게 쉽게 내줄 수가. 일단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의 답변을 가지고 어차피 A, B가 낙차로 정해져 있다면 이 친구의 답변을 가지고 이 친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의 이 친구가 yes라고 대답해서 맞췄으니까 을이 아니요라고 대답했으면 틀렸겠죠. 이거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서 맞췄으면 옆에 있는 아니요로 대답한 친구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서 맞췄으니까 예라고 대답했으면 여기서 틀렸겠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얘가 예라고 대답했는데 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으니까 틀렸을 겁니다. 근데 을은 1점을 받았네요. 아, 그러면 니은은 맞춰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질문이 A는 낙인이로는 일탈행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문화를 학습한 결과임을 강조하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문화를 학습이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론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A가 차별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지금 틀린 내용이죠.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갑이 맞췄으니까 그럼 갑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요라고. 을도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맞췄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기억 A는 낙인으로는 최초의 일탈보다는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다시 말하면 2차 일탈이 벌어지는 형상. 2차 일탈. 처음에는 범죄자로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차별적으로 제지하고 하니까 그래 내가 범죄자가 되어주겠어 흑화해버려가지고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두 번째로 2차 일탈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현상에 주목하는 게 낙인이론이 맞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 B는 차교론은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뭘 할 때? 규정할 때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낙인론의 주장이기 때문에 B가 아닙니다. 차교론이 아니죠. 차교론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나쁜 애들이랑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범죄 집단이랑 어떤 교제를 차단하고 정상 집단이랑 교제를 끊임없이 하게 해서 재사회화를 하는 걸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죠. 디귿. 가에는 B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가에는 보면 갑이 아니오로 대답해서 맞춘 거니까 틀린 질문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B가 차교론인데 차교론이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 아니죠. 차교론은 차별적 교제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거고요.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거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낙인론의 입장이라서 이거 지금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오로 대답해서 갑이 지금 맞출 수 있는 선지가 되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오가 맞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틀린 내용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다가 맞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 기억 디귿이겠죠? 수능에서 이 정도 됐으면은 리을은 당연히 틀리겠구나 라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 이미 우리 해놨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기억연이 해놨기 때문에 모두 예의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13번 보죠. 갑국 사람들은 A국의 요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갑국이랑 A국은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죠. 갑국 사람들은 A국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의 요리사 얘기를 다룬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그럼 뭐 본 겁니까? 매체를 본 거죠. 이걸 가지고 그 요리사가 만든 방법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A국의 전통 옥수수빵을 만들어서 갑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겼다. 이거 뭡니까? 간접 전파죠. 이거 직접 전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접 전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이 옥수수빵이라는 문화가 전래가 된 거죠. 을국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 사람이 또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무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단 사람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럼 직접 전파인가? 끝까지 보세요. 방심하지 말고 비국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문화를 바로 그냥 직접 전파받은 게 아니라 그대로 넘어온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어서 냅킨,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 원래는 없던 거를 만들어서 사용했어 발명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아이디어, 외부에서 아이디어, 외재적 요인을 통해서 발명을 하게 됐다는 뭡니까? 자극 전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직접 전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직접 문화를 넘겨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없던 걸 새롭게 만들었다 이러면 자극 전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변국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시국 이민자들이 시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 얘기네요. 미국에서 호미 인기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우리 밭 캐는 데 사용하는 도구 호미 있잖아요. 그게 엄청 인기가 많대.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막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호미가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이거 리얼 실화예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회문화에서 잘 쓰고 있네요. 시국 이민자들이 시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호미를 구매하여 정원을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 온라인 유통망이라는 표현을 보고 무슨 간접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간접 전파 아니에요. 시국 이민자들이 농기구를 사용하는 걸 보고잖아요.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전파됐고 자기 나라 안에서 온라인 유통망으로 널리 퍼져나간 거니까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뭡니까?
직접 전파됐다고 봐야죠. 직접 초공이라는 문화가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일부한테 전파가 됐고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 유통망으로 자기들끼리 나눈다. 이거는 외부에서 넘어온 개념이 아니라서 여기서 온라인 유통망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기 나라 안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이거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직접 전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파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1번 갑국에서는 발명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아니요, 발명된 게 아닙니다. 간접 전파로 그대로 넘어온 거죠. 을국에서는 매개체를 통해 타문화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다. 매개체를 통해서 한 거 아니죠. 무역을 하면서 직접 사람들이 지금 만난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매개체를 통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극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병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 간 접촉을 통해 문화 요소가 전파된 거. 그쵸?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웃 주민인 사람들을 보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된 게 맞겠죠. 4번 갑국에서는 내재적 요인. 아니, 갑국에서도 간접 전파인데요. 이것도 외재적 요인이죠. 외재적 요인이고 간접 전파면 외부에서 넘어온 요인이고, 을국과 병국에서도 외재적 요인, 자극 전파,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한 게 맞겠습니다. 5번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 뭐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뭐랑 갑국이랑 병국이랑 지금 간접 직접인데 직접 간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위치를 좀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틀린 선지라는 거. 14번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거 뭡니까? 실제로 명목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론과 명목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비밀 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사회 형태이다. 여기서도 이미 일단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집단이란 거를 직접 만들어요. 사람들의 권리를 가지고. 이거 명목론에 기반한 이론이 명목론에 기반한 이론이 사회 계약론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여러분들 아마 외워놨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다? 개인들에 대해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회 계약론이 명목론을 지향하는 걸 알고 있다면 이 표현만 보고도 명목론인가?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비밀 결사는 구성원 각각이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 그리고 상대방 역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기반으로 유지된다. 결국 한 명 한 명이 구성원 각각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상대방도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거라는 상대방 한 명 한 명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가지고 유지되는 거죠. 집단이란 건 벌써 명목론 냄새가 강하게 나죠. 비밀은 언제든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비밀 공유를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해. 상호작용에 또 주목하고 있고요. 한 명 한 명의 상호작용에. 이 때문에 비밀 결사 구성원들은 비밀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위 지침을 만들며 체계적인 위계를 세우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실제론인가? 라고 착각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보면 결국 사람들이 비밀이 잘 지켜지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구조가 개인을 통제하는 실제론의 입장이 안 나와 있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비밀폭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밀결사는 급격히 해체된다. 사회가 해체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에서 막 행위 지침도 세우고 위계도 세우고 이래봤자 비밀폭로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개인이 사회에게 일방적으로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사회 실제론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 개인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개인이 사회를 이겨낼 수 있다. 능동적인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 이거 실제론이라서 틀렸고요. 개인 외부에서 사회가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이것도 실제론이고요.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해서 개인의 총합이 곧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 명목론이고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찾는다. 이거 명목론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 15번 볼게요. 인구 부양비 문제입니다. 갑국 전체 인구와 을국 전체 인구는 전체 인구, 그리고 전체 인구 각각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 10% 증가했다라고 돼 있고, 보통 여기서 뭐 전체 인구니 뭐 부양 인구니 뭐 그게 연도별로 갔니 뭐 연도별로 상승했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구를 100으로 좀 잡아줘가지고 이 인구의 이 비율들을 정리를 했을 때 좀 더 깔끔하게 잡힌 경우가 많아요.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함정이 가끔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위에 이렇게 전체 인구 이런 표현이 딱 나와 있으면은 전체 인구를 100이라는 숫자로 딱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문제가 잘 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힌트 정도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 세로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갑국이랑 을국이랑 T년이랑 T 플러스 60년이랑 여기도 T년이랑 T 플러스 60년이랑 이렇게 잡고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 이렇게 유분호총으로 잡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전체 인구 100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 되느냐, 이게 비율을 퍼센트라는 개념인데, 전체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10%다 이러면 우리 여기다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일단 힌트를 한번 받았잖아요. 전체 인구를 가지고 한번 100으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100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한번 주고 이렇게 하나씩 인구의 비율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는 10이겠죠.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다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갑국이나 을국이나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갑국도 일단 100으로 한번 잡아보고 가죠. 물론 전체 인구가 10% 증가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10%씩 비율상으로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한번 구해보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100으로 일단 잡고, 여기 노인 인구, 여기는 20이겠죠? 20%니까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여기도 똑같이 100으로 잡고, 을국의 T년에도 또 10%라 그러니까 여기 10 잡아주면 되고, T 플러스 60년에도 100으로 잡고, 여기는 30%라 그러니까 여기 30이라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별로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그쵸? 이거 사실 여러분 이거 눈치채셨나요? 이거 눈치 못 챘으면 좀 반성해야 돼, 솔직히. 요거 있잖아요.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이런 표현 자체가 명당 앞에 있는 거를 분모로 잡아주고 뒤에 있는 걸 분자로 잡아주라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을 한 값이 50이라는 숫자로 지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뭐예요? 노령화 지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가 뭐예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잖아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그냥 이거를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 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소년 인구에 비해서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T년의 각국에서는 50명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T년의 각국에서는 유소년 인구 100명이 있을 때 노인 인구가 50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비율상으로 이렇다는 거구나. 그럼 몇 대 몇이지? 2대 1이구나. 그럼 노인 인구가 지금 우리가 10으로 이미 기준값을 잡아놨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율상으로 유소년 인구도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1대 2니까 유소년 인구에 20을 적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부양인구 얼마입니까? 어차피 얘네 셋 더하면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 더하면 모든 세대가 다 커버되기 때문에 다 더하면 총인구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양인구는 자동으로 70이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갑국 T 플러스 60년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0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여기는 2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몇 대 몇? 100이랑 200이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 2란 뜻이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비율로 받아들이세요. 100명, 200명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100명 있다 치면 200명 있다 치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비율 1대 2. 그러면은 얘가 2니까 얘는 얼마죠? 10이겠네요. 2대 1의 비율을 맞춰주면은. 그럼 여기는 나머지는 부양인구 마찬가지로 70이 딱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도 T년으로 넘어가서 해보면 0에서 14세 인구 100명과 65세 이상 인구가 40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 있다 치면 노인 인구는 40명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 그냥 비율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또 해보시면 되죠. 10이랑 40이니까 이거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5대 2예요. 20으로 나누면 이거 2대고 이건 5대니까 5대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대 2. 5대 2라고 생각을 하면은 10이 비율상으로 2면은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다시 살짝만 적어줄게요. 5대 2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0을 2로 나누면 5, 거기다 곱하기 5를 해주면 25 딱 하면은 5대 2 지금 비율 딱 맞잖아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36이니까 100에서 36 빼주면 나머지 65가 부양인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0에서 14세 인구 100명과 65세 인구 을국의 T 플러스 60년은 300입니다. 300. 뭐죠? 100명 있으면 300명 있다. 그럼 여긴 자동으로 10 되겠구나. 이렇게 비율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긴 나머지 60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갑국의 전체 인구와 을국의 전체 인구가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10% 증가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총인구를 100으로 잡아놨다고 해도 여기를 넘어서 막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총인구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 안에서 갑국의 T년 안에서 비교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 T 플러스 60년 안에서 비교하려고 숫자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을국에서 비교하려고 각각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연도별로. 원래는 여기 70, 70 같다고 부양인구가 똑같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전체 인구가 10% 증가했다. 갑국도 을국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10%가 증가됐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10%가 증가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딱 넘길 때 100이 아니라 110으로 잡아주면 되죠. 이 숫자를 110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110으로 딱 잡아주면 돼요. 이걸 110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나머지 비율들도 여기서 100에서 10%가 증가한 수치로 지금 바뀐 거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도 전부 다 10%씩 증가, 20에서 22,
70에서 77, 10에서 11 이렇게 증가시켜주면은 이제부터는 이거 지워버리죠.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딱 10% 증가했다는 이 기준값을 가지고 비율도 다 맞춰준 거기 때문에 연도를 넘어서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부양인구가 70에서 77로 10% 증가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못 넘어서는 거였지만 여기서 10% 증가했다는 표현을 여기다가 딱 반영을 시켜줬으니까 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증가시켜주면 되죠. 여기서 110으로 바꿔줍니다. 요거는 33으로 바뀌겠네요. 여기 10% 증가한 거 기준값이 10% 증가했으니까 나머지 비율들도 다 10% 증가합니다. 66 여기도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막 넘어가서 비교를 할 수 있죠. 적어도 갑국 안에서 을국 안에서는요. 갑국이랑 을국을 교차로 비교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연결된 게 없잖아요. 갑국이랑 을국이랑 기준값이. 갑국 안에서 연도별로 비교하고 을국 안에서 연도별로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죠. 1번 T년의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노년부양비 한번 구해봅시다. 노년부양비 여기 적혀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거든요. 그러면 갑국에서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하면은 70분의 10이 될 거예요. 70분의 10. 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T년에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하면 65분의 10이 됩니다. 65분의 10. 그럼 어느 쪽이 더 크죠? 을국이 더 크네요. 그럼 틀렸네요. 갑국이 을보다 크다는. T 플러스 60년의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죠. 그럼 T 플러스 60년 해보면은 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가 77분의 11, 그 70분의 10입니다. 요거 사실 요 안에서는 그냥 이거 바꾼 거 고려하지 말고 원래 있던 수치로 해도 상관없어요. 갑국 안에서 인구 비율을 지금 찾는 거니까. 그럼 갑국 같은 경우는 70분의 10, 77분의 11 마찬가지고 어차피 다 7분의 1이니까 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T 플러스 60년이면은 60분의 10이 되겠네요. 60분의 10 혹은 66분의 11 둘 다 6분의 1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을국 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갑국이 을보다 크다 또 틀렸습니다.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하였다.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국의 노인 인구는 2배 증가했나요? 아니죠. 10에서 20이 된 게 아니라 22로 딱 맞춰줬잖아요. 아까 숫자를.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2배 증가한 게 아니라 10에서 22가 됐기 때문에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15에서 64세 즉 부양인구는 증가했나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부양인구 갑국에서 지금 70에서 77로 증가했죠. 을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65에서 아슬아슬하게 66으로 증가했네요. 아 그럼 둘 다 증가한 게 맞다. 4번이 정답.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국의 0에서 14세 인구는 증가하였나요? 유소년 인구 증가했나요? 20에서 11 됐는데 증가한 게 아니죠. 감소했습니다. 감소.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어때요? 을국의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 25에서 11로 지금 감소했죠. 이건 맞네요. 첫 번째가 틀리고 두 번째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번은 틀렸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문화 이해 태도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이해 태도라는 표현 보고 알아차려야 되겠죠. 이거 안 적혀 있어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A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너무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문화 중심주의다. 이건 제가 설명해 줄 필요 없겠죠. 다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낮게 평가한다. B는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대해서 자기 문화를 평가절하한다.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면 사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C는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 문화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주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되겠네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대주의가 문화 제국주의로 나간다? 틀렸습니다. 국수주의에 제국주의까지 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수주의는 야 우리의 순수한 혼, 즉 국수를 지켜야 되니까 오랑캐들 오지마, 흥선대원군의 적합이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 제국주의는 야 우리가 너무 우월하니까 니들 야만적인 놈들보다 우리가 니들을 침략해서 지배해도 별 탈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타문화와의 공존에 대해 A는 부정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는 부정적으로 맞고요. C는 상대주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맞네요. 2번이 그냥 정답이네요. 3번 A, B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한다고? 아니죠. 자문화 중심주의만 기여하죠. C는 상대주의는 문화 간 갈등 예방에 기여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상대주의는 갈등 예방에 기여할 수 있죠. 서로서로 존중하자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사대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서 틀렸습니다. 4번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A, B를 C와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에 찬성할 입장은 뭐가 있을까요?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상대주의라고 보셔야 되겠죠.
반면에 기여하지 못하는 입장은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되는 평가를 통해서 어떤 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우리 쪽으로 다 통일하자. 얘네들은 존경스러운 다른 문화로 다 통일하자. 이런 입장이라서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 B는 C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A랑 B가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가 X라고 할 거고 상대주의는 O라고 할 거니까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적어놨으니까 틀린 선지다. 5번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를 B, C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면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건 상대주의라서 A랑 B, C랑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뭐랑 뭐랑 구분해야 돼요? A랑 B랑 그리고 C랑 구분할 수 있다. A, B를 C와 구분할 수 있다. A, B는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볼 거고 C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거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A를 B, C랑 구분할 수 없고 A랑 B를 C랑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틀렸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람들 중에는 종교, 문화, 관습, 외양 등에서 주류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배척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며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다름의 경계를 만들어 경계 안에 우리가 경계 바깥에 그들을 배척하고 차별한다면 태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갈등만 발전시켜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 차별의 발생 원인은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사회적 소수자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사회적 소수자를 정의하는 말로도 틀린 거예요. 사회적 소수자는 반드시 수적으로 열세가 아닙니다. 수적으로 숫자가 적은 사람들만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엄청 많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백인들은 소수 있고 흑인들만 엄청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서 흑인들이 소수자였단 말이죠. 소수자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열세, 문화와 어떤 뭐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 것도 있고 집합적 정체성도 가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적으로 열세라는 건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 아니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2번,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봐야겠죠. 3번, 주류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를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태도, 그쵸? 배척하고 차별하고 뭐 이런 태도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발생 원인으로 주로 지적이 되는 게 이 글 내용 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비해 경제적 자원 획득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것도 사실에 가까운데 그런 거랑 별개로 지금 이 글에서 지목하는 내용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사회적 소수자 스스로가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을 가졌다. 스스로가 이렇게 인식하고 소위 말하는 뭐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도 사회적 소수자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은 맞는데 여기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18번, 그림은 각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야.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계층 구성 비율이 지금 나와 있네요.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걸 여러분 쉽게 아셨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하층, 중층만 나와 있고 비율이 전체 100% 중에서 만든 얘기일 텐데 상층만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럼 상층을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죠. 하층, 중층이 30, 60이면은 90이라서 나머지 10%가 상층일 거고 하층, 중층이 지금 60, 20이면은 나머지 20%가 상층일 거고 하층, 중층이 50, 20이면 70이라서 나머지 30이 상층일 겁니다. 너무 쉽죠? 1번,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상층의 비율은 3배가 되었다. 원래 10%에서 30%가 되었다. 1번 정답.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문제여야 돼요, 사실은. 2번, 상층과 하층의 비율 차이는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크다. 상층이랑 하층 찾아야 됩니다. 하층.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층이 빈 다이아몬드예요. 여기 지금 T년 같은 경우에는 10이랑 60이라서 지금 50만큼 차이가 나고 하층이랑 상층 차이가 T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층이 지금 20이라, 지금 하층이 지금 20이라서 상층이랑 비율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상. T 플러스 10년에는. 맞죠? 지금 하층이랑 상층이랑 비율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죠.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0년과 2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다. 이거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상중하 계층 구성 비율을 가지고는 이게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모양은 알 수 있죠. 상층이 10%, 뭐 하층이 60%, 하층이 제일 많고 상층이 제일 적으니까 피라미드형이다. 여기는 뭐 피라미드형이다. 여기는 지금 하층이 제일 적고 하층이랑 상층이 제일 적고 중층이 60% 제일 많으니까 여기는 다이아몬드다. 뭐 여기는 상층이 30이고
중층이 20으로 제일 적고 이러니까 여기는 모래시계다 뭐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4번 T 플러스 10년보다 T 플러스 20년이 사회통합에 더 유리하다. 아니죠. T 플러스 20년은 중층이 진짜 많아서 다이아몬드형이고 이건 사회통합에 더 유리하죠. 사회통합에 더 유리하다 혹은 안정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이, 계층 구조가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적읍시다. 중층의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중층의 비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층이 다른 계층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이고 사회통합에 유리한 겁니다. 중층이 다른 계층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고 사회통합에 불리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T 플러스 10년은 지금 다이아몬드고 T 플러스 20년은 딱 봐도 중층이 제일 적어가지고 사회통합에 더 유리한 건 T 플러스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간 이동,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변화는 세대 내 이동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지?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T년에서 T 플러스 20년의 변화가 뭐 이렇게 된 건지. 정확히 말하면 각 시기별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부모랑 자녀랑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세대 간 이동이 없어요. 다 세대 내 이동일 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 뭐 아무런 정보도 없는 데다가 조사 대상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계층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체크한 거니까 세대 내 이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19번입니다. 하위 문화네요. 갑국의 음식 문화는 주식인 밥에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한다. 하지만 기후 지형에 따라 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즐겨 먹는 반찬이 다르다. 그냥 음식이 뭐 지역별로 다르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냥 뭐 딱히 밥 문화의 성격은 들어가 있지 않은 하위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그려드리면요. 여기 모든 문화들은 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류 문화고요. 하나는 하위 문화입니다. 근데 이 하위 문화는 반으로 딱 나뉘어요. 반 문화가 있고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다. 그냥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 문화들을 다 합친다고 해서 주류 문화가 되지는 않는다. 주류 문화랑 하위 문화는 성격이 아예 다른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반문화랑 반문화가 아닌 것들을 다 합치면 당연히 하위 문화가 되긴 하겠죠. 하위 문화의 총합이 되긴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나는 반대로 보면은 종교적 전통 중시에서 경찰이 일상의 풍속까지 세세하게 단속할 정도로 자유를 제한했다. 탈레반이 생각나네요.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불만을 가져서 일부 집단에선 저항, 반항, 거부, 주류 집단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염을 짧게 자르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이거는 노골적으로 반문화에 해당되는 하위문화죠. 기업 가는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된다. 아니 음식 문화가 뭐 일탈로 규정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문화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니은 반문화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역기능 있죠. 하지만 기존 주류 문화가 지닌 문제를 드러내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를 규정하는 기준은 반문화와 달리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가치로 바꿔주시는 게 맞죠. 반문화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든 주류 문화든 셋 다 하위 문화든 싹 다 전부 다 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주류 문화였다가 하위 문화로 떨어지기도 하고 반문화였다가 주류 문화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치 모두가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을 가와 나는 모두 다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원래 하위 문화가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요. 반문화도 하위 문화니까 반문화도 하위 문화에 해당되니까 하위 문화는 원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나오겠죠.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치료, 급여를 어쨌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중에 하나겠구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인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공공부조에 해당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형의 공공부조가 있다면 건강한 생활 유지하는 거, 의료에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의료급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공부조 4개랑 사회보험 5개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 실업 예방, 고용 안정,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라는 표현에서 사회보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고용보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5가지도 꼭 외워두세요. 각국 가나제도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고 A, B, C 지역 전체가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수능에서 봤던 4개 지역 문제 그리고 9월 평가원에서 봤던 3개 지역 문제를 가지고 인구 비율을 구해가지고 가중평균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정말 평가원이 요즘엔 창의성이 정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사실상 똑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쌤이 이 문제는 사실 두 가지 풀이법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둘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둘 다 보세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 중요한 게 갑국은 AC 지역으로 구성되고 B 지역 인구가 A 지역 인구의 2배라 그랬으니까 일단 기본이죠. B 지역 인구가 A 지역 인구의 2배다. B 지역 인구가 A 지역 인구의 2배다. 이거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요. 뭐 여기 적어 두셔도 됩니다. 뭐 2, 1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저는 안 적을 거예요. 지금 풀이를 좀 많이 적어야 돼가지고. 자, 보면은 여기 기역으로 지금 가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가 제도에 있는 비율을 가지고는 뭐 A, B, C 지역의 뭐 이 비중치를 구해내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이고 나를 가지고 한번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여기 딱 주목했습니다. 14랑 이 14가 똑같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맨날 두 개 집단을 가지고 보통 가중평균을 비교하는 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뭐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막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 거리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는 이 세 개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겨지면. A 지역에도 14%고 전체도 14%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B 지역과 C 지역을 묶어가지고 그냥 B랑 C 지역을 한 지역으로 통합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B, C 지역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두 개 지역만 남았죠. A 지역이 있고 BC 지역 얘네는 전체가 얼마 퍼센트인지 몰라요. 그리고 전체는 14%입니다. 그럼 BC 지역은 몇 퍼센트겠어요? 14%입니다. 가중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이 지역들의 비율을 가지고 전체 비율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하나의 지역과 나머지 하나의 지역 사이로 무조건 전체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14고 여기가 만약에 15, 16이라면 전체는 절대 14가 나올 수가 없죠. 반드시 얘가 뭐 15든 뭐 14.5든 14랑 다른 숫자라면 14도 나올 수 없고 이 숫자도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14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B랑 C 지역이 뭐 예를 들면 15다, 16이다 이런데 A 지역이 14인데 전체가 14%가 나오려면 B, C 지역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완전히 이쪽으로 가중치가 몰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B, C 지역도 14%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를 합치면 14%라는 숫자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구하면 되죠. B랑 C 지역은 각각 13이랑 20%인데 우리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13%, 20% 이게 B고 이게 C인데 B랑 C 지역을 합친 지역은 14%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B 더하기 C의 지역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1만큼의 거리가 있고 여기는 6만큼의 거리가 있으니까 거꾸로 내려가지고 B 지역이 C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6배만큼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 지역이 C 지역보다 6배만큼 인구가 많다. 근데 A 지역이 B 지역 인구가 A 지역 인구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A 지역은 3만큼 가지겠네? 그럼 전체는 10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A 지역이랑 전체 똑같네? 그러면 A 지역 전체 없다고 생각하고 A 지역 전체 없다고 생각하는 게 A 지역 전체 지역 똑같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A 지역 전체 똑같네? 그럼 A 지역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BC 지역이 전체 14%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인구 비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다가 조금 적으려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잘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보기로 할 거예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이거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부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61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14니 뭐 이런 것도 우리 안 정해놨어요. 그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방금 했던 거 그냥 제끼고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A 지역 인구를 A라고 표현한다면 B 지역 인구는 2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C 지역 인구는 그냥 소문자 C로 표현합시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A랑 B랑 C 지역 인구를 다 더해야 되니까 3A 더하기 C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14%, 13%, 20%, 14%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수급자 숫자를 다 더하면 전체 수급자 숫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A 지역 인구 중에 14%가 지금 수급자 숫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0.14를 A에다가 곱해주고 여기는 0.13을 2A에다 곱해주고 여기는 0.20을 C에다가 곱해주고 여기는 0.14를 3A 더하기 C에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0.0 이렇게 하는 거 귀찮으니까 모든 거에다 다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 전체에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냥 14A 0.14라고 곱하지 마세요. 그냥 14라고 곱해요. 여기도 13을 그냥 2A에 곱해줍니다. 그럼 26A. 그럼 여기는 20을 C에다가 곱해주면 20C. 이것도 원래는 0.20이었겠지만 그냥 전체에다 100 곱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는 전체 수급자 숫자가 되는 거죠. 전체는 3A 더하기 C에 14를 곱해주면 되니까 14,
3a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 두 개 더하면 40a가 될 거고 20c 남았고 여기는 곱하면 42a가 될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겨주면 그냥 계산해보세요 혼자서. 그러면 여기는 2a가 남고 오른쪽에는 그러면 여기 14c에서 20c를 빼주면 20c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6c가 여기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3c다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3c이기 때문에 c 여기는 3c 여기는 6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a가 3c니까 10c가 남겠네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3대 6대 1대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단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푼 두 번째 방법이 어떤 상황에서도 통할 수 있는 조금 더 범용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앞에서 가르친 살짝은 꼼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꼼수에 가까운 방법을 활용한다면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다는 것 정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만약에 지역 중에 하나가 전체랑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돼요. 사실 3대 6대 1이니까 이걸 그냥 300명이 있다 여기는 600명이 있다 여기는 100명이 있다 그리고 전체는 100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그냥 풀면 됩니다. 어차피 수급자 숫자 이런 거 물어볼 테니까요. 슬쩍 선지를 아래에 내려가서 보면 수급자 숫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별로 숫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요걸 안 했네요. 기억을 지금 알아봐야 될 텐데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뭐 구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네 수급자 숫자 더하면 얘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전체 1000명 중에 8%가 전체 수급자 숫자니까 80명이 수급자 숫자라는 뜻이겠죠. 100명 중에 11%니까 여기 11명이 지금 C지역에서의 수급자 숫자. 가 같은 경우에는 가가 지금 공공부조, 나가 사회보험이었고 그 다음에 600명 중에 7%니까 6, 7에 42명일 거고 그러면은 42명, 11명 여기 있는 친구까지 더해가지고 80명이 나와야 되니까 80명 중에서 42명, 11명 더해주면 53명이 되니까 여기서 빼주면은 총 27명이 될 겁니다. 그럼 300명 중에 27명은 몇 퍼센트가 돼야 될까요? 9%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기억은 9%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겠네요. 1번 A지역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숫자, 공공부조의 수급자 숫자가 지금 27명인데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숫자는 몇 명이죠? 14%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300명 중에 14%면 뭐 대충 42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틀렸네요. 보편적 복지 쪽이 더 많죠. 2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즉 공공부조의 경우 지역별 수급자 수는 C지역이 가장 적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C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별 수급자 수가 공공부조가 제일 적은 거 맞나요? 공공부조 체크하면은 여기는 지금 27명, 42명, 11명으로 지금 공공부조에서는 C지역이 가장 적은 게 맞네요. 수급자 숫자를 따지면요. 퍼센트로는 지금 A지역이나 B지역이 안 밀리지만 실제로 C지역의 인구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 숫자는 제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인데 A지역과 C지역 수급자 수의 합은 B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이건 수급자 숫자를 한번 찾아보는 게 맞겠죠. 300명 중에 14%면 여기는 42명이 수급을 받는다는 뜻, 600명 중에 13%면 여기는 78명이 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C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니까 100명 중에 그냥 20명이겠죠. 그러면은 A지역과 C지역 두 개 더하면 40이랑 20 더하는 거라서 62명이고 여기 62명. 그리고 B지역 수급자 수 같은 경우에는 78명이 되네요. 그러면 B지역 수급자 수보다 더 많은 게 아니라 B지역 수급자 수가 더 많은 거니까 틀렸습니다. 4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제도 공공부조인데 공공부조의 A지역 수급자 비율이 9%가 C지역 수급자 비율 11%보다 높다? 아니죠. 낮죠. 틀립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B지역 수급자 수는 공공부조의 B지역 수급자 수 42명은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C지역 수급자 수 20명보다 적다? 아니죠.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이번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핵심은 사회문화가 이번에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에는 충분히 또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느낌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본 친구들은 방심하지 마시고요.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내가 이런 개념을 모르는구나, 이런 도표에 약하구나, 그럼 이런 거랑 관련된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고 관련된 뭐 사설이든 뭐든 문제를 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